리처드 바크 1936년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태어났다. 롱비치 주립대학에 입학했으나 중퇴한 후 공군에 입대하여 조종사가 되었다. 1970년 인간의 고결한 이상과 꿈을 키워준 갈매기의 꿈의 대성공으로 단숨에 세계적인 작가의 자리에 올랐다. 발표된 지 40년이 지났지만 그의 책은 여전히 수많은 독자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고 있다. 그가 작품에서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 삶의 숭고한 목적을 찾으려는 끊임없는 노력과 인간이 가진 무한한 힘에 대한 사랑은 전 세계 독자뿐만 아니라 동시대의 작가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 바로 그 이유로 리처드 바크는 작가가 사랑하는 작가로 손꼽힌다. 꿈꾸는 마리아를 통해 그가 여전히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고귀한 탐험에 천착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꿈꾸고 열망하고 상상함으로써 삶의 주인으로서 사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 이 책에서 다시 한번 그는 거장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제이미 포브스는 대학을 중퇴하고 조종사 면허를 땄다. 그 후 그에게 의미 있는 일은 오직 조종뿐이었다. 그는 날개가 있는 것은 뭐든 좋았다. 공군에서는 전투기를 몰았다. 정치적인 상황과 잡무, 뜻밖의 적은 비행 시간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제이미는 조기 제대를 선택했다. 그는 한 차례 항공사에 지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종사 시험 문제에 기겁했다. 1. 선택해야 한다면 나무와 돌 중 어떤 것을 고를 것인가? 2. 빨간색, 파란색 중 어떤 색이 나은가? 제이미는 이따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기로 했다. 비행과는 전혀 상관없는 질문이니까. 3. 세부 사항들이 중요한가? 물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번 무사히 착륙하는 것입니다. 구두를 닦든 말든 누가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하고 세 번째 질문에 답했을 때 시험관이 제이미를 빤히 노려보며 우리는 신경 씁니다. 라고 말했다. 그때 자신이 틀리게 답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전투기와 여객기 조종 외에도 비행에 관련된 일은 많았다. 전세기, 기업 비행기, 관광용 비행기 모는 일에서 농약 살포, 에어쇼 묘기, 유류 수송, 항공 촬영을 위한 비행, 항공기 운송, 광고용 깃발 달고 날기, 글라이더 견인, 스카이다이버를 태우고 하늘에 내려주는 일, 공중 레이싱, TV 뉴스용 비행, 교통 상황 리포트, 경찰 비행, 항공기 시운전, 화물 운반, 풀밭에서의 고물, 복엽기, 고개 비행 등 비행은 무궁무진하다. 물론 비행할 수 있는 일에는 비행 교습도 있다. 하늘을 날고 싶어하는 제이미과의 사람들은 항상 있게 마련이니까. 이러저러한 이유로 제이미 포브스는 비행에 관계된 일이라면 안 해본 것이 거의 없다. 최근 몇 해는 비행 교관 노릇을 했다. 최고의 교관은 머리색으로 안다는 격언에 의할 것 같으면 그는 훌륭한 교관이었다. 교관을 오래 해서도 아니고 비행에 대해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서도 아니다. 그는 단독 비행을 한 후 수십 년간 자기 몫의 비행을 감당해서 12,000시간의 비행 시간을 기록했다. 대단한 시간은 아니지만 적은 시간도 아니었다. 그 시간은 머리색을 바꾸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겸손을 배우기에 충분한 시간이기도 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비행을 했지만 그는 여전히
손에 걸리는 것마다 조종하고 싶은 혈기로 넘쳤다. 비행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재밌고 근사했다. 그런데 지난 9월 그의 삶의 비밀을 관통하는 신비하고 근사한 비행을 하게 되었다. 제이미가 T-34를 몰고 워싱턴주에서 플로리다로 한 번에 4시간씩 소요되는 비행을 매일 하다 보니 계절은 겨울에서 여름으로 바뀌어 있었다. 흔히 공군 생도의 첫 교습용 비행기로 이용되는 T-34기는 조종석이 전투기 조종석과 비슷해서 신참 조종사 교습용으로는 안성맞춤이었다. 제이미가 군에서 행군하고 점검표와 모르스 부호, 항공역학 법칙을 암기할 때만 해도 이 기종을 자신이 소유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군용 기계를 손에 넣은 민간인들이 흔히 그렇듯 그 또한 비행기에 잔뜩 멋을 부렸다. 300마력의 컨티넨탈 엔진과 프로펠러 3개, 그리고 이 비행기가 새 것이었을 때는 발명되지도 않았던 내비게이션을 장착했다. 그날도 제이미는 아침에 일어나 시애틀에서 아이다호주 트윈폴스까지 단독 비행했다. 정오에 트윈폴스를 이륙해서 오그덴과 록스프링스를 지나 네브라스카주 노스플랫으로 향했다. 그 일은 노스플랫까지 1시간을 남겨두고 우연히 일어났다. 그 당시에는 그 일을 우연이라고만 생각했다. 그이가 죽었나 봐요. 무전기에서 다급한 여자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누구 내 소리 들려요? 그이가 죽었나 보다고요. 그녀는 122.8 메가사이클로 송신하고 있었다. 작은 공항의 유니콤, 즉 개인 회사가 제공하는 비행기와 지상의 통신수단인 유니콤 주파수였다. 소리가 크고 똑똑한 것을 보면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제이미도 돌발적인 상황에 잠깐 머뭇거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할 수 있습니다, 포브스 씨. 차분한 남부 사투리,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였다. 덱스터 교관님? 제이미는 깜짝 놀라 소리쳤다. 40년 전 제이미를 가르쳤던 비행 교관의 목소리였다. 제이미는 그 목소리를 잊지 않고 있었다. 놀란 그는 거울로 힐끗 뒷좌석을 확인했다. 당연히 빈자리였다. 순간 우주에서 날아온 듯한 정적이 제이미를 휩쌌다. 누구 좀 도와줘요. 그이가 죽었어요. 제이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마이크폰의 버튼을 눌렀다.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부인. 부인 혼자서도 조종할 수 있습니다. 제이미는 보지 않고도 그 상황을 장악한 듯 차분한 마음이 들었다. 아니요, 난 조종 기술을 배우지 않았어요. 배우지 않은걸요? 후안이 문에 기대어 있는데 움직이질 않아요. 우리가 그를 지상으로 모시는 게 좋겠군요. 제이미는 그녀가 뭐라고 할지 알았기에 우리란 표현을 선택했다. 난 조종 못해요. 못한다고요.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좋습니다. 그럼 부인이랑 저랑 같이 남편을 모시도록 하지요. 조종사가 조종할 수 없어서 동승자가 조종관을 잡는 일은 거의 없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날씨가 비행하기에 딱 좋다는 것이다. 제이미가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다. 조종장치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아세요? 조종관을 움직이면 날개가 수평을 유지하지요? 네, 다행이었다. 당장은 날개를 수평으로 유지하세요. 그리고 제이미는 언제 어디서 이륙했는지 어디로 향하는지 물어본 후 자신의 비행기를 정동으로 회전했다. 1분 후 10시 방향 아래에
세스나 182기가 보였다. T-34기의 왼쪽 날개 바로 전방이었다. 부인, 약간 우회전하세요. 그쪽 비행기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세스나 비행기가 돌지 않으면 시야에서 사라질 수도 있었지만 도박을 해보기로 했고 성공했다. 날개가 기울어졌다. 제이미는 하강해서 세스나 182기와 15m 거리를 두고 나란히 자리 잡았다. 오른쪽을 보시면 그녀가 제이미를 쳐다봤다. 제이미는 손을 흔들었다. 이제 모든 게 잘 될 겁니다. 공항으로 가서 착륙해 봅시다. 난 조종할 줄 몰라요. 그러면서도 그녀는 세스나 182기의 날개를 T-34기 쪽으로 회전시켰다. 제이미는 똑같이 뱅크, 즉 비행기가 선회할 때 좌우로 기우뚱하는 것을 말한다. 뱅크했고 두 비행기는 나란히 돌았다. 문제 없을 겁니다. 저는 교관입니다. 다행이네요. 그녀가 말하는 동안 그녀의 비행기가 더 큰 각도로 기울어졌다. 조종관을 왼쪽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완전히 말고 부드럽게 왼쪽으로 조금만 돌리세요. 그러면 다시 수평 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녀는 앞을 보면서 조종관을 돌렸다. 그러자 세스나기의 날개가 수평이 되었다. 잘했습니다. 정말 조종해 본 적이 없으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차분해졌다. 후안이 조종하는 것을 구경했지요. 제대로 구경하셨네요. 그는 그녀가 스로틀과 방향 페달이 어디 있는지 아는 것을 확인한 후 좌회전해서 샤이엔 공항을 향하게 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부인?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떨리고 있었다. 농담하지 마세요. 이미 5분간이나 비행기를 날아가게 한 걸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긴장을 푸세요. 마음을 편안히 하고 여객기 기장이 된 척 해보세요. 뭐가 된 척 하라고요? 그녀는 다 들었지만 제이미의 말을 믿지 못하는 듯 되물었다. 모든 걸 잊고 여객기의 기장이라고 상상하세요. 당신은 항공사가 처음으로 고용한 여자 기장이고 오랜 세월 비행을 했습니다. 비행기에 앉으면 더없이 편안하고 행복하죠. 그러니 이렇게 아름다운 날 작은 세스나기를 착륙시키는 건 누워서 케이크 먹기죠. 기장인 당신에게는 말입니다. 그녀는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는 교관이었다. 누워서 케이크 먹기? 그녀가 중얼댔다. 바로 그겁니다. 어떤 케이크를 좋아하세요? 그녀는 오른쪽 창으로 제이미를 쳐다보았다. 굳은 얼굴에 띈 그녀의 어색한 미소에는 하필 정신병자한테 구조를 받다니 나는 죽게 생겼는데 케이크 얘기나 해? 라는 두려움이 녹아 있었다. 당근. 그녀는 마지못해 대답했다. 누워서 당근 케이크 먹기. 제이미가 싱긋 웃었다. 좋았어. 내가 정신병자로 보일 테니 이제 그녀가 정신을 차릴 테지. 그러면 침착함을 유지할 거야. 내 이름은 마리아예요. 이 말이 그를 정신 차리게 할 것이라는 듯이 그녀가 말했다. 저 멀리 샤이엔 공항이 나타났다. 24km, 약 7분 거리였다. 제이미가 더 가까운 소규모 공항들을 놔두고 샤이엔을 택한 것은 긴 활주로와 구급차 때문이었다. 스로틀을 당겨보세요, 마리아. 엔진 소리가 들릴 겁니다. 점점 더 요란한 소리가 나고
비행기가 상승하기 시작할 겁니다. 아주 완만하게요. 이제 우리 안쪽으로 당겨서 상승 연습을 해보십시다. 자. 그는 착륙할 때 비행기가 활주로와의 거리를 충분히 두지 못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상승에 대해 환기시키려 했다. 안전한 상황일 때 미리 연습을 할 필요가 있었다. 잘 해내고 있습니다, 기장님. 타고난 조종사세요. 그는 마리아에게 스로틀을 다시 밀어 기술을 지평선 바로 밑으로 향하게 했다. 둘은 나란히 장주 비행고도, 즉 공항 주변 상공을 돌 때의 고도, 그 장주 비행고도로 하강했다. 마리아는 비행기에서 제이미를 바라보았다. 비행기 2대가 닿다시피 나란히 떠 있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세스나기는 그녀가 몰아야 했다. 제이미가 할 수 있는 것은 말뿐이었다. 거의 다 왔네요, 마리아. 기막히게 잘하고 있습니다. 제 쪽으로 살짝 10초 정도 돌면 다시 수평이 될 겁니다. 마리아는 마이크로폰의 버튼을 눌렀지만 아무 말도 안 했다. 비행기가 오른쪽으로 기울었다. 잘하고 있어요. 제가 다른 무전기로 관제탑과 이야기할 겁니다. 걱정 마세요. 이 무전기로 듣고 있을 거니까요. 언제든 말하고 싶을 때 말해도 됩니다. 아셨죠?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2번 무선 장치를 샤이엔 주파수에 맞추고 관제탑을 불렀다. 샤이엔,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세스나 2461 에코. 세스나기 옆면에 적힌 번호를 보며 말했다. 관제탑에 자신의 비행기를 알릴 필요는 없었다. 61 에코, 말하세요. 2인이 탑승한 61 에코, 착륙 지점 북쪽 13km 지점에 있습니다. 로저. 무선 교신 시 오케이라는 뜻이다. 로저 61 에코. 9번 활주로 다운윈드 왼쪽으로 진입하세요. 윌코. 알았음이란 뜻이다. 제이미가 답했다. 웃긴 용어였다. I will comply, 즉 따르겠다는 말의 줄임말이라니. 그가 말을 이었다. 60일 에코의 세스나 182기는 조종사가 조종 불능 상태입니다. 승객이 조종하고 있고 내가 나란히 비행하면서 그녀를 돕고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다시 말해보세요. 60일 에코. 조종사가 뭘 어째요? 조종사가 무의식 상태입니다. 승객이 비행기를 조종 중입니다. 로저. 어떤 활주로든 착륙해도 좋습니다. 긴급 상황을 선포할까요? 아닙니다. 9번 활주로로 착륙하겠습니다. 그녀가 잘 하고 있지만 조종사를 위해 구급차와 소방차를 대기시켜도 좋겠죠. 차량들은 착륙하는 비행기의 뒤편에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그녀를 산만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면 차량을 나란히 대주십시오. 로저. 차량을 불러서 비행기 뒤편에 대기시키겠습니다. 브레이크, 즉 무선 교신 중 끼어들 때 외치는 말. 샤이엔 주변의 모든 비행기는 잠시 공항 장주를 떠나 있기 바랍니다. 관제탑, 그녀는 유니콤 228을 이용합니다. 그 주파수로 그녀와 얘기하면서 관제탑의 지시를 듣겠습니다. 로저, 60일 에코, 행운을 빕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녀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는 송신기의 스위치를 유니컴으로 돌렸다. 왼쪽으로 공항이 있습니다, 마리아. 우리는 크게 회전을 해서 활주로와 줄을 맞출 겁니다. 아주 완만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쉬울 거예요. 그들은 크게 착륙 패턴으로 비행하며 천천히 부드럽게 돌았다. 교관이 그녀에게 할 일을 섬세하게 지시했다.
바로 여기서 스로틀을 밀어서 기수가 지평선 바로 밑으로 내려가게 하면 됩니다. 아까 해봤던 그대로예요. 비행기가 이걸 좋아하거든요. 비행기가 뭘 좋아하느니 하고 너스레 떠는 것을 보면 내려앉는 일이 그리 위험하지는 않은가 보다는 생각을 한 마리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접근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는 위로 올라가서 종일토록 여러 방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싶으시면요. 하지만 이 방법이 괜찮은 듯 하네요. 잘하고 계십니다. 그는 연료가 얼마나 남았느냐고 묻지 않았다. 두 대의 비행기가 왼쪽으로 살짝 마지막 접근을 했다. 앞에 3km가 넘는 넓은 콘크리트 활주로가 뻗어 있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아주 매끄럽게 착지하는 겁니다. 활주로 중앙에 하얀 선 양쪽에 바퀴를 내릴 겁니다. 좋아 보이네요, 기장님. 약간만 파워를 주세요. 스로틀을 1cm 정도만 앞으로. 마리아는 이제 차분하게 잘 조치하고 있었다. 스로틀을 약간 뒤로 하세요. 그런데 환상적인 조종사시네요. 조종관을 아주 잘 다루세요. 세스나기가 지상을 향해 내려가자 제이미는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 상태만 유지하세요. 중앙선으로 곧장 내려가서. 잘했어요. 아주 좋아요. 긴장을 풀고 느긋하게. 발가락을 꼼지락거려 보세요. 선수처럼 잘하고 있어요. 자, 이제 스로틀을 2-3cm 뒤로 하고 이제 조종관을 10cm 안 되게 살짝 미세요. 약간 묵직한 느낌이 드는데 그게 정상입니다. 멋져 보이는데요. 환상적인 착륙을 하게 될 겁니다. 바퀴가 활주로 위 4피트 지점에서 3피트 지점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기술을 현재대로 유지하면서 이제 스로틀을 뒤로 쭉 미세요. 쭉. 바퀴가 활주로에 닿으면서 타이어에서 파란 고무 연기가 피어났다. 제이미가 웃으며 말했다. 완벽한 착지예요. 완벽한 착륙입니다. 이제 조종관에서 손을 내려도 됩니다. 지상에서는 조종관이 필요 없거든요. 방향 페달로 비행기를 똑바로 해서 활주로 위를 구르다가 정지하세요. 즉시 구급차가 옆에 설 겁니다. 그는 T-34기에 스로틀을 밀었다. 비행기가 마리아의 비행기를 지나 상승했다. 제이미가 다시 소리쳤다. 멋지게 착륙했어요. 아주 훌륭한 조종사입니다. 마리아는 응답이 없었다. 그는 슬쩍 뒤돌아보았다. 쓸쓸하기 뒤로 구급차가 활주로를 달려오고 있었다. 비행기가 속도를 늦추자 구급차도 속도를 늦추었다. 비행기가 정지하고 문이 활짝 열렸다. 빨간 소방차가 뒤에서 굴러왔다. 관제탑이 분주하기에 제이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1분이 안 되어 그의 비행기는 노스플랫을 향해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노스플랫 리버드 비행장의 게시판에는 스크랩한 신문 기사가 하나 붙어 있었다. 조종사 쓰러지자 아내가 착륙하다. 기사 제목이 마음에 안 들었다. 하지만 제목 밑으로 사건의 정황이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었다. 남편이 비행 중에 쓰러지자 35세의 마리아 오초아는 그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겁에 질려 도움을 요청했다는 기사였다. 기사 중에 제이미의 시선을 끈 대목이 있었다. 나 혼자서는 착륙하지 못했을 텐데 다른 비행기를 모는 분이 할 수 있다고 말해 주었어요. 맹세컨대 그가 하늘에서 내게 최면을 걸었어요. 여객기 조종사가 된 척 해보라고 했죠. 나는 조종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의 말에 따랐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했더군요. 기사에는 마리아의 남편이 심장 발작을 일으켰고 회복할 거라고 나와 있었다.
제이미는 조종사 역할놀이가 교습생들에게 잘 먹힌다고 생각했다. 매번 기대 이상의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마리아가 한 말은 당황스러웠다. 내가 그녀에게 최면을 걸었다고? 그는 아침 식사를 하러 비행장에 있는 카페로 가면서 최면에 대해 생각했다. 30년 전 일이 바로 어제의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다. 30년 전 제이미는 관객석 맨 앞줄인 A열에 자리를 잡았다. 위대한 블랙스미스가 최면을 걸 관객 지원자를 구할 때 뽑히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공연이 끝날 무렵 드디어 무대에 올랐다. 제이미 외에도 남자와 여자가 한 명씩 더 불려나갔다. 나가면서도 그는 자신이 과연 최면에 걸릴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최면 전문가 블랙스미스는 단아한 흰 타이와 턱시도 차림으로 차가워 보였지만 말투와 태도는 상냥했다. 그는 무대에 오른 세 사람에게 관객을 마주보고 한 줄로 서달라고 부탁했다. 제이미는 끝으로 가서 섰다. 블랙스미스가 지원자인 여자의 뒤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가만히 어깨를 밀어 균형을 잃게 했다. 그녀는 뒤로 물러나며 균형을 잡았다. 옆에 남자도 마찬가지였다. 그도 뒤로 물러났다. 제이미는 다르게 대응하기로 마음먹었다. 최면술사의 손이 제이미의 어깨를 스치는 느낌이 들자 그는 곧바로 압박감을 느꼈고 자신도 모르게 비틀댔다. 최면 대상자가 무대에서 고꾸라지면 최면 쇼는 시시하게 끝날 터였다. 블랙스미스는 얼른 제이미를 부축했다. 다른 두 지원자는 박수를 받으며 자리로 돌아갔다. 무대에는 블랙스미스와 제이미 둘만 남게 되었다. 박수 소리가 잦아드는 사이 제이미가 속삭였다. 미안하지만 나는 최면에 걸리지 않을 텐데요. 아, 그럼 이 혹성에서 뭐 하는 겁니까? 블랙스미스가 나직이 대꾸했다. 그는 말없이 제이미에게 미소를 짓기 시작했다. 이 가여운 대상자를 어떻게 한다? 하는 표정이었다. 제이미는 오히려 최면술사를 동정했다. 그냥 무대에서 내려갈까 궁리하다가 블랙스미스가 하는 대로 따르기로 결정했다. 미리 경고했으니 최면술사가 실패하더라도 자신의 탓은 아니었다. 최면술사가 관객들이 듣도록 큰 소리로 물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제이미요. 제이미, 우리가 만난 적이 있나요? 오늘 저녁 이전에 서로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만난 적 없는데요. 맞습니다. 자, 제이미, 우리 둘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가벼운 산책을 합시다. 우리 앞에 놓인 계단 7개가 보이지요? 우리 함께 계단을 내려가는 겁니다. 지금 함께 계단을 내려갑니다. 아래로, 아래로, 더 밑으로, 더 밑으로. 함께 걷기는 했지만 제이미는 처음에는 계단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런데 서서히 플라스틱이나 오동나무로 만든 계단을 돌처럼 색칠했음이 분명한 계단이 나타났다. 그는 최면술사와 함께 한 칸씩 계단을 내려갔다. 자원자가 실제로 무대 밑으로 내려가면 관객들이 쇼를 어떻게 볼 수 있을지 걱정스러웠다. 하지만 그거야 블랙스미스가 걱정할 문제다 싶었다. 제이미는 거울로 객석에서 볼 수 있도록 장치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며 한 발 한 발 계단을 내려갔다. 계단 밑에는 육중한 나무 문이 있었다. 제이미, 그 문을 열고 들어가 주시겠어요? 블랙스미스가 정중히 부탁했다. 그가 안으로 들어가자 문이 닫혔다. 그러나 최면술사의 목소리는 벽을 통해 분명하게 들렸다. 그는 관객들에게 제이미가 뭘 보고 있는지 묘사했다. 돌로 된 썰렁한 방, 문도 없고 창문도 없는 어두운 곳입니다.
방은 사각형이 아니라 둥근 모양이었다. 제이미가 몸을 돌려 들어온 곳을 보니 문이 없어져 버렸다. 그는 약간 두려웠지만 돌로 된 방과 어울리게 돌처럼 만든 문이겠지 생각했다. 또 그는 사방이 돌처럼 보이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울퉁불퉁한 화강암으로 만든 중세의 요새같이 보이게 하려고 천에다 칠한 거라고. 블랙스미스의 목소리가 바깥에서 들려왔다. 주변을 둘러보고 본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제이미. 그는 벽이 사실은 천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기로 했다. 성탑 안에 있는 돌로 된 방 같아요. 창문이 없어요. 문도 없고. 정말 돌입니까? 최면술사의 목소리가 울렸다. 제이미는 최면술사를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가 자꾸 밀어붙이면 사실대로 말해버릴지도 모른다고 중얼댔다. 돌 같습니다. 확실히 모르겠어요. 알아내 보십시오. 블랙스미스 씨, 망가져도 당신의 명성이 망가지는 거니까. 제이미는 벽으로 걸어가서 만져보았다. 거칠고 딱딱했다. 가만히 밀어보았다. 돌의 촉감인데요? 확실히 해두기 바랍니다, 제이미. 돌에 양손을 대고 힘껏 밀어보세요. 세게 밀수록 더 단단해질 겁니다. 말 한 번 이상하군. 합판이 무대로 와르르 무너지면 어쩌려고. 제이미는 힘껏 민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만히 밀다가 조금 세게, 다음에는 더 힘껏 밀었다. 단단했다. 그 순간 이 쇼가 심리보다는 마술과 관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블랙스미스는 어떻게 무대 밑에 돌로 된 방을 만들고 공연장마다 옮길까? 문을 찾아봤지만 사방이 돌이었다. 벽을 밀고 여기저기 발로 차보았다. 지름이 3미터밖에 안 되는 방 안을 돌아다니면서 제이미는 힘껏 발길질을 했다. 오동나무나 플라스틱이라면 이미 부서지거나 무너졌을 터였다. 진짜 화강암인 듯 했다. 겁이 났지만 이제 곧 블랙스미스가 풀어주리라는 걸 알기에 그리 걱정스럽진 않았다. 최면술사가 말했다. 제이미, 나오는 길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겠어요? 돌들 사이의 틈이 더 넓으면 타고 올라가 벽을 넘으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위를 보니 천장도 똑같이 단단한 돌판이었다. 벽의 한쪽에 까맣게 그을린 자국까지 있었다. 불을 밝히려고 횃불을 꽂았던 자리였다. 지금은 횃불을 꽂는 고리도 없었다. 타 넘을 수는 없네요. 제이미가 말했다. 벽을 타 넘을 수가 없다는 말이군요, 제이미. 시도는 해봤나요? 블랙스미스가 크고 드라마틱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딘가에 발을 디딜 곳이 숨겨져 있나 보지? 제이미는 그 말을 힌트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아니었다. 돌의 가장자리를 디뎠지만 곧 발이 미끄러졌다. 타넘을 수는 없겠어요. 벽 밑으로 나올 수 있나요, 제이미? 제이미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긁었지만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단단하기만 했다. 바닥은 벽, 천장과 똑같이 돌로 되어 있었다. 문은 어떻습니까? 문을 열어보시지요. 문은 없어졌어요. 대답하자니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 어떻게 문이 없어질 수 있담? 속임수의 일부라는 것을 알지만 어쨌거나 그 자리에 문이 없는 것은 사실이었다. 제이미는 들어왔던 곳으로 가서 어깨로 벽을 밀었다. 돌처럼 생겼지만 치장 벽돌을 바른 합판일지도 몰랐다. 다시 시도해봤지만 결국 어깨에 타박상만 입었다.
어떻게 사방이 다 돌일 수 있을까? 블랙스미스가 다시 말했다.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말해줄 수 있겠어요? 제이미 포브스는 지쳤고 낙심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도 속임수가 너무 길어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곳에는 문도 없고 창문도 없었다. 열쇠를 가진 것도 아니고 로프나 철사, 지렛대 따위의 연장도 없었다. 돌판을 우르르 무너지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모른다. 비밀 암호를 외쳐서 나가게 되어 있다 해도 그가 암호를 알아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포기하는 겁니까? 제이미는 대답 대신 3걸음 정도를 달려 다른 쪽 벽을 발로 찼다. 물론 나가 떨어진 것은 제이미였고 벽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일어나며 말했다. 네, 포기합니다. 블랙스미스가 드라마틱한 음성으로 소리쳤다. 여기 답이 있습니다, 제이미. 벽을 통과해요. 이 사람이 미쳤군. 공연 중에 정신이 나갔어. 제이미는 입속말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곧 그는 약간 토라진 말투로 대답했다. 그럴 수 없는데요. 귀신도 아니고 벽을 어떻게 통과하나요? 제이미, 내가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벽은 당신 마음속에 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벽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제이미는 손을 뻗어 돌에 댔다. 그가 말했다. 네, 됐어요. 좋아요, 제이미. 내가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없애드리겠습니다. 모든 속임수를 없애겠습니다. 당신은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당신은 지금까지 최면에 걸렸던 겁니다. 주변에 벽 따위는 없습니다. 당신은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의 라페예트 호텔 무대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벽에 갇혔다고 믿는 사람은 이 극장에서 오직 당신뿐입니다. 그렇지만 돌벽은 없어지지 않았다. 제이미가 물었다. 나한테 왜 이러는 겁니까? 재미삼아 이러는 거예요? 블랙스미스가 점잖게 대답했다. 그래요, 제이미. 우리는 재미삼아 이러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일을 해보겠다고 자원했고 살아있는 동안 오늘 일어난 일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제이미는 가슴이 조이는 듯 답답해졌다. 제발 날 도와주세요. 자만심도 분노도 사라진 말투였다. 블랙스미스가 말했다. 스스로 돕도록 내가 도와드리지요. 우리는 자신의 믿음이라는 감옥에 갇힐 필요가 없습니다. 셋을 세면 나는 방 한쪽에 있는 돌을 지납니다. 내가 당신의 손을 잡고 우리는 다른 쪽 벽을 지날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보통 때라면 미친 소리라고 생각했을 말을 제이미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최면술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하나, 둘. 그리고는 한참 잠잠했다. 셋! 하고 외치는 동시에 갑자기 최면술사가 말한 대로 되었다. 한순간에 말끔한 턱시도 차림의 블랙스미스가 벽을 지나 감옥으로 들어왔다. 제이미는 밀려드는 안도감을 느끼며 그의 손을 잡았다. 이럴 줄은 몰랐는데. 최면술사는 그의 말에는 아랑곳 않고 제이미를 끌고 방의 저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지만 순간적으로 비명을 질렀음이 분명했다. 블랙스미스의 몸이 돌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순간적으로 제이미는 실체가 없는 팔에 힘껏 매달렸다. 최면술사의 팔목과 손이 그를 벽으로 곧장 끌어들였다. 그 순간 제이미가 무슨 소리를 냈든 벽에 묻혀버렸을 터였다. 이내
딱 하는 손가락 튕기는 소리가 났고 제이미는 다시 무대에 서 있었다. 블랙스미스의 손을 잡고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그는 눈을 깜빡였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스포트라이트 뒤쪽으로 어두운 곳에 앉은 관객들이 보였다. 그들은 벌떡 일어나서 최면술사에게 기립박수를 보냈다. 또 어쩐 일인지 제이미에게도 박수를 쳐주었다. 그것으로 블랙스미스의 공연은 끝났다. 최면술사는 제이미를 박수의 도가니 속에 두고 무대 옆쪽으로 사라졌다가 다시 무대로 나왔다. 실내에 조명이 들어오자 박수는 차츰 줄어들었고 사람들은 프로그램과 재킷, 핸드백을 챙겼다. 제이미는 불안정한 걸음으로 계단을 내려와 객석으로 갔다. 거기 있던 관객 몇 명이 웃으면서 다가왔다. 진짜였어요? 돌이랑 그런 게 다 진짜처럼 느껴지던가요? 당연히 진짜였죠. 그들은 웃음을 터뜨리더니 묘한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다. 당신은 무대 중앙에 있었어요. 빈 무대예요. 블랙스미스가 왼쪽에서 당신에게 말을 했죠. 당신은 진짜 방에 갇힌 것 같더군요. 마지막에 폴짝폴짝 뛰고 발로 차고 대단했어요. 정말 그렇게 믿은 거죠? 그렇죠? 믿은 정도가 아니었다. 진짜였다. 제이미는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그 기분을 거듭거듭 되새겼다. 돌은 암벽처럼 단단하고 쇠처럼 딱딱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믿음이 만든 허구라니. 그 방에서 나오지 못하면 굶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그건 단순한 믿음은 아니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의심의 여지가 없는 현실이었다. 그런데 단지 강한 믿음, 신념이었다니. 그의 머리는 혼란스러웠다. 우리 둘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가벼운 산책을 합시다. 라는 최면술사의 간단하기 짝이 없는 제시에서 시작된 일 치고는 그에게는 너무나 엄청난 경험이었다. 다음 날에도 호텔 로비에는 똑같은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위대한 블랙스미스의 놀라운 염력을 오늘 밤 무대에서. 마지막 공연이기도 한 그날 제이미는 관객석 가운데인 S열에 자리를 잡았다. 무대까지는 30m쯤 됐다. 이번에는 자원하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날은 보기만 하기로 했다. 그 전날 최면술사가 자신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또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보기만 할 것이었다. 그의 공연은 그 전날도 그랬지만 관객들을 놀라게 했다. 최면술사와 조용히 몇 마디를 나눈 첫 번째 지원자가 최면에 빠져들었다. 카드판을 힐끗 본 첫 번째 지원자는 52장의 카드를 순서대로 기억해냈다. 최면술사는 상대적으로 어린 자원자에게는 이렇게 지시했다. 당신의 팔은 쇠창살처럼 단단하고 뻣뻣합니다. 그러자 관객 중 누구도 그의 팔을 굽히지 못했다. 블랙스미스는 또 10대 소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체프먼 부인의 돌아가신 남편의 혼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 서 계시는군요. 우리에게 체프먼 씨의 모습을 자세히 말해줄 수 있습니까? 소녀가 눈도 깜빡이지 않고 대답했다. 네, 키가 크고 마른 체구에 콧수염을 길렀어요. 무척 행복한 것처럼 미소를 지어요. 승마복 비슷한 차림인데 정장풍이고 멋진 것 같아요. 검은 넥타이를 맸어요. 소녀의 설명 후 스크린에는 체프먼의 사진이 나타났다. 차림새는 좀 달라도 소녀가 말한 그대로였다. 한쪽 팔에 부목을 댄 것을 보면 사진을 찍기 얼마 전에 뼈가 부러지거나 금간 것 같았다. 아무튼 소녀가 말한 그 사람이었다.
소녀가 속이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그를 봤을까? 제이미는 소녀가 미리 실마리를 얻었을 거라고 의심했다. 그이는 말타기를 즐겼고 자기 말을 사랑했어요. 체프먼 부인이 블랙스미스에게 속삭였다. 블랙스미스는 마이크에 대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체프먼 부인의 말을 전했다. 그날 제이미가 그랬듯 블랙스미스가 장담한 그대로였다. 보통 사람에게서 놀라운 능력이 나왔다. 드디어 마지막 무대가 시작되었다. 지원자 3명이 무대에 올랐다. 제이미는 최면술사의 사소한 몸짓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두 눈을 부릅뜨고 무대를 노려보았다. 최면술사가 지원자의 어깨를 가만히 건드리자 한 사람은 뒤로 물러났고 두 번째 지원자는 넘어지다가 부축을 받았다. 세 번째 지원자는 움직이지 않고 버텼다. 첫 번째와 세 번째 지원자는 최면술사의 인사와 관객의 박수를 받으며 자리로 돌아갔다. 제이미는 블랙스미스의 말을 파악하려고 집중했다. 최면술사가 남은 지원자에게 조용히 말을 건넬 때 제이미는 입술 모양을 읽으려고 애썼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여행이라는 단어뿐이었다. 최면술사는 여자인 세 번째 지원자에게 전날 밤과는 다른 말을 했고 대화 시간이 더 길었다. 그는 관객이 듣도록 큰 소리로 물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론이에요. 그녀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정답입니다. 블랙스미스가 조금 과장스럽게 말했다. 그는 관객의 웃음소리가 잦아들기를 기다리다가 큰 소리로 다시 말을 이었다. 자, 로니, 우리가 전에 만난 적이 있습니까? 오늘 저녁 이전에 서로 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사실입니다, 로니. 이쪽으로 나와주시면 한순간인 듯했다. 로니는 이미 최면에 빠져 있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느릿느릿 걷고 있었다. 그들은 무대의 가장자리에서 중앙으로 이동했다. 그녀는 혼자서 3발자국을 더 걸었다. 혼자인지 모르는 것처럼 몸을 돌리더니 두리번거리기 시작했다. 보고 있던 제이미의 손이 차가워졌다. 그는 로니가 무엇을 보는지 알고 있다. 벽, 돌, 감옥. 하지만 그녀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얇은 커튼도, 거울도, 조명의 속임수도 없었다. 단지 텅 빈 무대뿐이었다. 하지만 제이미가 그랬듯이 그녀의 얼굴에도 금세 구름이 끼었다. 문이 어떻게 된 거지? 블랙스미스는 어디로 가버린 거야? 하며 짖던 표정이었다. 전날 밤 제이미는 미처 빛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 라는 생각은 못했다. 그녀도 마찬가지인 듯했다. 제이미는 그녀도 벽에 있는 그을린 자국을 보는지 궁금했다. 제이미는 그녀가 보이지 않는 벽에 손을 뻗고 더듬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벽을 밀다가 다른 쪽으로 가서 다시 밀었다. 한참을 더듬거리던 그녀가 말했다. 여보세요? 누구 내 말 들려요? 관객은 키득대고 웃었다. 제이미는 웃지 않았다. 전날 밤 그는 저 무렵 약간 두려웠었다. 무엇이 두려웠을까? 무엇이 겁났을까? 함정에 빠졌으니까 문도 없고 창도 없고 돌천장과 돌바닥뿐인 돌 속에 갇혔으니까. 도간에 든 쥐처럼 빠져나갈 길이 없었으니까. 관객이 매혹당해서 미소를 짓는 사이 제이미는 무대 위의 로니에게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제이미는 자리를 지키느라 안간힘을 썼다. 무대로 달려가 그녀를 구해주고 싶은 충동을 누르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곧 낙담했다. 그녀를 무엇으로부터 구한단 말인가?
무엇으로부터? 남들은 못 보는 거대한 벽이 압박한다고 생각하고 음식도 없고 환기도 안 되는 그곳에 갇혔다고 아는 사람을 어떻게 최면에서 풀어준단 말인가? 지난밤 과연 누가 그에게 손을 뻗어 벽은 환상일 뿐이라고, 그런 게 있다고 스스로 믿는 것 뿐이라고 말해줄 수 있었을까? 구조하러 온 사람들이 있다 해도 그는 못 봤을 터였다. 어젯밤 누군가 단단한 돌을 통과해 내게 다가왔다면 그 사람을 믿었을까? 그가 모든 게 당신 마음일 뿐이라고 말했다면? 나는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 내 앞의 벽들이 사라져 버렸을까? 로니가 말했다. 여보세요? 블랙스미스 씨? 날 여기 혼자 두려고 했어요? 지금 내 말 듣고 있나요? 블랙스미스 씨! 제이미는 최면술사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그녀의 비명을 견딜 수 있을까? 이제 곧 로니는 비명을 지를 텐데, 이제 곧 그녀는 마음의 돌벽에 몸을 던지고 마구 내려쳐서 주먹에 피가 날지도 모른다. 블랙스미스, 그만하시지. 이만하면 됐다고. 제이미는 속으로 외쳤다. 관객석에서 두런대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웃음이 가셨고 사람들의 표정은 불편해 보였다. 딱 알맞은 시점에 블랙스미스는 최면을 건 대상에게서 5걸음쯤 떨어진 곳으로 갔다. 모든 이의 눈이 그에게 쏠렸다. 로니,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말해줄 수 있겠어요? 이제 그녀는 분노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요. 하지만 로니는 무기력하게 대답했다. 제이미는 속으로 외쳤다. 제발, 로니, 걸어가서 그자를 한 대 쳐요. 세월이 흐른 후에야 제이미는 블랙스미스가 부정적 환각, 즉 실제로 있는 것을 자각에서 지워버려 보지 못하는 환각을 지칭하는 뜻으로 정신병리학 용어이다. 즉 부정적 환각을 이용했다는 것을 알았다. 로니는 저 순간에도 블랙스미스를 볼 수 없다. 제이미가 돌벽이 있고 거기 갇혔다고 믿는 긍정적 환각에 빠졌던 것처럼. 그 순간 제이미는 블랙스미스가 손가락으로 딱 소리를 내는 것만이 그녀를 깨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 외에는 무엇도 로니를 깨울 수 없었다. 블랙스미스가 조용히 말했다. 빠져나올 방법을 모두 시도해 봤나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개를 숙이고 벽이라고 믿는 것을 양손으로 밀었다. 포기하는 겁니까? 그녀가 지쳐서 가련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 답이 있습니다, 로니. 벽을 통과해요. 최면술사가 드라마틱하게 말했다. 그녀는 벽에 기대앉은 자세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로니, 내가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벽은 당신 마음 속에 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벽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블랙스미스는 저 말을 몇 번이나 했을까? 믿을 수 없는 진실을 누군가에게 말할 때 본인의 마음은 어떨까? 내가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없애줄게요, 로니. 당장이요. 그는 몸을 돌려 관객을 주시하고 다시 말했다. 당신은 최면에 걸렸던 겁니다. 주변에 벽 따위는 없어요. 당신은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의 라페예트 호텔 무대에 서 있고 당신이 갇혔다고 믿는 사람은
이 극장에서 당신 한 사람뿐입니다. 제발 날 해치지 말아요. 로니가 기운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 약속할게요. 당신 스스로 돕도록 내가 도와드리죠. 우리는 자신의 믿음이라는 감옥에 갇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누구인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셋을 세면 나는 방 한쪽에 있는 돌을 지나갈 겁니다. 내가 당신의 손을 잡고 우리는 다른 쪽 벽을 지날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로니는 무력한 웃음을 짧게 토해냈다. 그냥 날 내보내줘요. 블랙 스미스가 외쳤다. 하나, 둘, 셋. 그러자 그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4걸음 걸어서 로니 옆에 선 것이다. 로니는 그를 보자 숨을 헐떡이며 비명을 질렀다. 블랙 스미스가 손을 내밀었지만 그녀는 구원자라도 만난 듯 그를 얼싸안고 매달렸다. 최면술사가 그녀의 손목을 잡고 말했다. 이제 함께 벽을 통과할 겁니다. 안 돼요! 안 돼요! 로니가 외쳤다. 문을 이용할 겁니다. 블랙스미스가 차분하게 말했다. 전에도 무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다는 것을 제이미는 눈치챘다. 1단계 제시가 안 되면 최면술사는 2단계를 제시하는 듯 했다. 그것은 문을 제시하는 단계였다. 제이미는 3단계 제시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손가락으로 딱 소리를 내서 최면을 깨우고 무대 인사를 시키는 것일까? 무대의 로니는 크게 안도하면서 보이지 않는 문의 손잡이를 돌렸다. 그러고는 몇 걸음 옮기다가 멈추더니 크게 심호흡을 하고는 최면술사에게 몸을 돌렸다. 그가 손을 뻗자 이번에는 로니도 손을 잡았다. 블랙스미스는 다른 손을 올리고 그녀의 눈을 보며 손가락으로 딱 소리를 냈다. 그가 뺨이라도 때린 듯 로니는 얼른 정신을 차리고 눈을 크게 떴다. 곧 엄청난 박수가 터지면서 극장을 휘감은 참기 힘든 긴장감이 깨졌다. 눈앞에서 벌어진 상황에 감동받은 몇은 이미 일어나 있었다. 블랙스미스는 허리를 깊게 숙여 인사했다. 그의 손을 잡고 있던 로니도 당황한 채로 허리를 숙였다. 환호성과 놀라운 경이감이 극장을 뒤흔들었다. 그 한가운데서 로니는 눈물을 닦았다. 제이미는 그녀의 기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블랙스미스는 그녀만 들을 수 있게 몇 마디를 하고는 몸을 돌려 입모양으로 박수에 대한 감사 인사를 했다. 제이미의 눈에는 그가 마치 자기 믿음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듯 보였다. 그 후 며칠 동안 제이미는 공연이 준 낯선 체험에 빠져 허우적거렸다. 그러나 머릿속만 혼란스러울 뿐 딱히 의미를 부여하기가 난해했다. 제이미는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벽돌방의 체험은 그의 생애 미스터리로 남았다. 오전 8시 30분 비행장 카페는 복잡했다. 제이미 포브스는 자리를 잡고 메뉴판을 펼쳤다. 같이 앉아도 될까요? 제이미가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았다. 첫눈에 마음에 드는 타입의 여자였다. 앉으세요. 그녀는 배낭을 옆에 내려놓았다. 여기가 비행을 배우는 곳인가요? 아니요. 나는 것은 저쪽에서 배웁니다. 제이미는 창밖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녀는 하늘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언젠가는 해보리라 항상 말했었어요. 나는 법을 배울 거라고. 저 자신에게 약속했는데 실현하지 못했죠. 너무 늦은 건 없죠. 그가 말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제게 하는 말 같네요. 그녀가 손을 내밀며 말을 이었다. 디 할록이에요. 제이미 포보스입니다. 통성명을 한 두 사람은 메뉴판을 펼쳤다. 제이미는 가벼운 음식을 조금만 먹자고 생각했다. 오렌지 주스와 토스트면 충분할 터였다. 여행 중이시군요. 제이미가 말했다. 네, 히치하이킹으로요. 웨이트리스가 오자 디는 메뉴판을 내려놓고 주문했다. 민트티랑 토스트 주세요. 호밀빵으로요. 알겠습니다. 웨이트리스는 주문받은 내용을 외우면서 제이미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핫초콜릿이랑 호밀빵 토스트가 있으면 줘요. 오늘 비행하시나 보네요. 간단히 드시는 걸 보니까. 가벼운 게 좋죠. 제이미가 대답했다. 웨이트리스는 미소를 짓고 주문받은 내용을 외우며 다른 테이블로 갔다. 그가 물었다. 히치하이킹 하는 게 자동차인가요? 비행기인가요? 비행기를 히치하이킹 할 생각은 못 해봤네요. 그럴 수도 있나요? 제이미가 웃으며 대답했다. 부탁한다고 손해볼 건 없겠죠? 하지만 조심해야 될 거예요. 여기는 고지대죠. 승객을 태우면 다른 비행기들만큼 높이 날지 못하는 비행기들도 있어서요. 보면 볼수록 묘하게 궁금증을 일으키는 여자였다. 40대 초반의 비즈니스 우먼으로 보이는 그녀는 진 갈색 머리에 갈색 눈, 호기심과 지성미가 더해진 아름다운 이미지를 풍겼다. 그녀는 한눈에 봐도 매력적이었다. 도대체 왜지? 비즈니스 우먼과 히치하이킹이라니? 도무지 어울리지 않아. 제이미는 속으로 웅얼거렸다. 그 질문에 대답하자면 저는 가설을 시험 중이에요. 질문이요? 제이미가 깜짝 놀라 되물었다. 어떻게, 왜 히치하이킹을 할까라는 질문이요? 제이미는 눈을 깜박였다. 그녀는 웅얼거리는 작은 소리까지도 듣는 청각을 가진 듯했다.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하던 참입니다. 시험 중인 가설이란 게 뭡니까? 우연은 없다예요. 그는 흥미롭다고 생각했다. 어떤 종류의 우연이 없다는 거죠? D가 대답했다. 어떤 종류인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컨대 우리 둘 다 아는 친구가 있다 해도 저는 놀라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만난 이유가 있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거고요. 전혀. 그녀는 마치 그런 이유가 있기라도 한 듯이 제이미를 바라보았다. 제이미가 말했다. 물론 그거야 알 수 없죠. D가 제이미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우연을 제외하면요. 그런 것은 없다면서요. 그걸 제가 알아내고 있는 거죠. 흥미로운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무실에서보다는 길에서 더 많은 우연을 찾아내고 있군요. D가 고개를 끄덕였다. 히치하이킹은 위험하지 않은가요? 매력적인 여성이 길에서 아무한테나 차를 태워달라고 하는 건데? D는 헛소리라는 듯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제가 위험을 유발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묘한 의미를 담은 미소를 지었다. 위험할 텐데. 그는 속으로 중얼댔다. 자신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너무 순진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가설은 얼마나 확인되고 있습니까? 법칙이라고 부를 만큼은 아니지만 적어도 내 이론이라고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제이미가 물었다. 그럼 저는 우연인가요? 제이미가 우연이냐고요? 물론 아니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디는 그가 보지 못하는 어떤 사람에게 묻는 듯이 말했다. 제이미가 그녀에게 말했다. 나는 당신을 만난 게 우연 같은데요. 나쁠 것 없는 일이지만. 여행 잘 하길 바래요. 이 테이블에서 오간 말이 모두 당신에게 무의미한가 보네요. 지금까지 당신을 변화시킨 게 없나요? 지금까지란 표현은 진행 중이란 뜻인데 내게 충격을 안겨줄 만한 말을 해봐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인생을 바꿀 만한 걸로요. 그러면 당신을 만난 게 우연이 아니라는데 동의할게요.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 고개를 들고 잠깐 눈을 깜박인 뒤 입을 열었다. 한 가지 말하죠. 저는 최면술사예요. 이따금 어떤 말은 사람을 휘청하게 한다. 제이미 포브스도 방금 그 일을 일으키는 소리를 들었다. 비행기에서도 가끔 그런 일이 있다. 아무도 송신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수신기의 볼륨이 덜컥하면서 잡음이 들릴 때가 그런 때이다. 생각이 확 일어나 빙빙 돌면서 설명할 수 없는 뭔가에 부딪히는 느낌이다. 그런 때면 그는 수를 세지 않고도 알 수 있다. 7초 후에 다시 잡음을 들을 수 있다는 걸. 이번에도 제이미는 최면술사라는 말이 서서히 자신의 생각을 건드리고 있음을 느꼈다. 예전 무대에서의 자신의 경험도 떠올랐지만 마리아 오초아에게 자신이 정말 최면을 걸었는지 궁금했다. 그런 식으로 타인에게 최면을 걸 수 있는 것일까? 그 순간 이 묘한 느낌의 여자가 어떻게 자신의 테이블을 선택했는지 궁금해졌다. 단지 카페에 사람이 많아서였을까? 궁금한 것은 그것뿐이 아니었다. 그녀는 꼭 독심술을 하는 듯 보였다. 그녀는 제이미의 생각을 읽는 것 같았다. 인간처럼 보이지만 인간이 아닌가? 외계인이 그에게 덫이라도 놓은 듯 했다. 불가사의한 일이 왜 여기 지금 노스플랫에 있는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점점 의문은 덩어리를 불려나갔다. 게다가 그녀는 생전 본 적도 없는 자신에게 인생을 변화시킨 뭔가가 없냐는 질문을 왜 의미심장하게 던진 것일까? 생각의 가지가 너무 무성해지자 제이미는 고개를 흔들었다. 어쩌다 우연히 자신의 앞자리에 앉게 된 사람의 심리에 대해 좀 더 예민하게 통찰력을 발휘하는 사람이겠지 정도로 생각을 정리했다. 그럼에도 의문의 안개는 가시지 않았다. 긴 침묵 끝에 그는 창 너머의 하늘을 힐끗 보고 나서 그녀의 눈을 응시했다. 어째서 내가 당신 때문에 인생이 변할 거라는 생각을 하리라고 생각하죠? 그때 웨이트리스가 식사를 가지고 왔다.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제이미는 고개를 저었다. 됐어요. 최면술사가 대답했다. 토스트를 먹으면서 그는 궁금한 눈길로 뒤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관심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나만의 방식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상상이란 멍청한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상상력을 신뢰해요. 물론 당신도 관심 있을걸요? 제이미는 수긍하는 눈빛으로 말했다. 사실, 그래요. 이유를 말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는 어제 있었던 대강의 사건을 말했다. 또 마리아가 기자에게 그가 자신에게 여객기 기장이라는 최면을 걸었다고 말한 기사를 보고 정말 제이미 자신이 마리아에게 최면을 건 것인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디는 전문가다운 침착한 태도로 그를 쳐다보았다. 당신이 한 일은 여객기 기장놀이 이상이죠. 최면이라는 게 뭡니까? 제이미는 알고자 하는 호기심이 발동하면 누가 멍청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었다. 그녀는 바보 같은 질문이라는 듯 대답했다. 최면이란 제시를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그는 설명을 기다렸다. 디가 어깨를 으쓱했다. 그게 다입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광범위한 정의 아닌가요? 아니요. 당신이 마리아에게 한 이야기를 다시 해보세요. 기억하는 일을 말하면 당신이 상대방에게 최면을 건 때마다 제가 말을 중단시킬게요. 제이미는 카운터 위에 걸린 시계를 흘끗 보았다. 3시와 9시에 크롬 프로펠러 날개가 붙은 멋진 시계였다. 아쉽지만 가봐야 되는데요. 비행 잘하세요. 그런데 이건 중요한 일이에요. 디가 말했다. 그는 갈까 말까 망설이며 눈을 깜박거렸다. 하지만 그녀 말이 옳다. 제이미 또한 그녀와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었다. 게다가 동쪽에서 날씨가 나아지고 있었다. 조금 더 있으면 일기가 한결 좋아질 터였다. 여기서 시간을 조금 더 보내는 게 현명할 듯했다. 좋아요. 이렇게 된 얘기입니다. 제이미는 최대한 기억을 되살려서 어제 일을 이야기했다. 먼저 그녀가 누구 좀 도와줘요. 그이가 죽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녀에게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부인. 이라고 말했죠. 최면술사가 말을 끊었다. 잠깐요. 당신은 그녀가 틀렸을지 모른다고, 남편이 아직 살아있을지 모른다고 제시했어요. 그 부인에게는 새로운 생각이었죠. 부인은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것은 그녀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더 나아가 살 이유를 준 거예요. 제이미는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 나는 부인에게 혼자서도 조종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디 할록이 또 끼어들었다. 잠깐만요. 당신은 부인에게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다고 제시했어요. 그녀에게는 또 다른 새로운 선택권이었죠. 나는 우리가 그를 지상으로 모시는 게 좋겠군요 라고 말했죠. 그녀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안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을 쓴 거죠. 잠깐, 당신은 그녀에게 최면만 건 게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 부인이 난 조종 못해요 라고 말하기에 나는 좋다고 그럼 우리가 같이 비행기를 착륙시켜 보자고 말했죠. 잠깐, 당신은 조종 못한다는 그녀의 제시를 부정해요. 당신의 말투, 즉 자신감은 그 반대를 긍정해요. 부정과 긍정. 이러한 제시들이 마리아에게 자신이 비행기를 조종하는 장면을 상상할 수 있게 만든 거죠. 디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끼어들었다. 제이미는 마리아에게 조종 기술이 있다고 제시한 거라고 했다.
그는 긍정과 확인을 주었고 언어 외적인 제시를 이용해서 그녀에게 조종사인 그의 권위를 받아들이라고 제시했다는 것이다. 또 마리아에게 그가 안전하게 착륙시켜 줄 것을 믿어도 된다고 제시했으며 그런 제시들을 유머러스하게 확인해 주었다고 말했다. 최면술사의 지적은 계속되었다. 제이미가 기억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설명이 곁들여졌다. 그는 확신을 갖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침 식사에 합석한 이 여인은 그가 마리아의 마음을 이끌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었다. 제이미는 최면이 이렇게 쉬운 것이었나 하는 의문이 들었다. 이야기는 계속되었고 관제탑에 연락을 취하던 상황 설명에 이르렀다. 그때 제가 다른 무전기로 관제탑과 이야기할 겁니다. 걱정 마세요. 이 무전기도 듣고 있을 거니까요. 언제든 말하고 싶을 때 말해도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말했어요. 잠깐! 이제 당신은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죠? 최면술사가 물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요. 미스터 권위는 다른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 와중에도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고. 바로 그거예요. 나는 관제탑에게 말했죠. 아닙니다. 하지만 구급차와 소방차를 대기시켜도 좋겠죠. 차량들은 착륙하는 비행기의 뒤편에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그녀를 산만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면 차량을 나란히 대주십시오 하고요. 잠깐,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제이미는 미소 지었다. 관제사에게 최면을 걸고 있죠? 디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당신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어요. 당신이 그렇다는 것을 관제사에게 받아들이라고요. 제이미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우리 앞에 활주로가 있습니다, 마리아. 우리는 크게 쭉 회전을 해서 활주로와 줄을 맞출 겁니다. 아주 완만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쉬울 거예요. 라고 말했죠. 디가 말했다. 당신은 마리아에게 이미 성공적으로 끝난 미래를 제시한 거예요. 내가 그랬다고요? 디 할록이 말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야기를 지금 전하면서 제시를 몇 번이나 했죠? 30번, 40번? 나한테 이야기하지 않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단 한 문장을 듣고도 최면에 빠져요. 그녀는 찻잔을 들었지만 차를 마시지는 않은 채 말을 이었다. 제시, 긍정, 확인. 그 과정이 돌고 돌죠. 영화에서 보면 최면에 걸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법처럼 빙글빙글 도는 거죠. 지금 말하는 것은 내 얘기만은 아니죠? 누구든 우리에게 최면을 걸 수 있다는 건가요?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누구나 그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나 그러고 있답니다. 매일같이요. 당신도 그렇고 나도 그래요. 밤낮 없이 말이에요. 제이미는 디의 눈빛에서 그가 못 믿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몸을 숙이며 적극적으로 말을 이었다. 제이미, 우리가 생각하거나 말할 때마다 말이에요.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라고 느낀다. 나는 무엇을 원한다.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 나는 무엇을 안다. 또 당신은 어떻게 보인다. 당신은 그것을 할 수 있다. 당신은 무엇이다.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없다. 당신은 무엇일 것이다.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한다. 나는 무엇을 할 것이다. 이것은 무엇이다. 이것은 무엇이 아니다. 이 수많은 순간마다 우리는 가치 판단을 도입하죠.
좋다, 나쁘다, 더 낫다, 멋지다, 최고다, 아름답다, 쓸모없다, 끝내준다, 옳다, 그르다, 끔찍하다, 매혹적이다, 근사하다, 시간 낭비다. 그녀의 눈빛은 어디까지 가는지 상상할 수 있겠어요 라고 말했다. 디가 말을 이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진술이 아니라 제시예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모든 제시는 우리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오죠. 모든 제시는 저절로 강력해져요. 기분이 안 좋은데도 기분이 좋다고 말하면 좋다가 강력해진다는 건가요? 그렇죠. 불쾌할 때 스스로에게 유쾌하다고 말하면 모든 제시와 함께 불쾌함이 흐려져요. 기분이 안 좋을 때 자신에게 지긋지긋하다고 말하면 말 한마디 한마디에 더 지긋지긋해지지요. 제시는 강력해져요. 흥미롭네요. 그가 말했다. 그녀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힘을 가진 듯했다. 그 힘이 발동력이 되어 제이미의 내면을 파고들었다. 어쩌면 그녀는 자신의 말을 더욱 흥미롭게 여기게 하는 최면을 그에게 건지도 몰랐다. 최면은 신비가 아니에요, 제이미. 거기에는 모든 게 있어요. 우선 거듭되는 반복이 있죠. 사방에서 그리고 자신으로부터 우리가 보는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제시. 이렇게 생각하라, 이걸 해보라, 이렇게 되어라 등등. 바위에서도 제시가 나오죠. 바위는 우리가 물질로 인지하는 에너지, 즉 연결의 패턴일 뿐인데도 바위는 단단하다, 바위는 물질이다 라고 여겨요.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 단단한 것 같은 것은 없어요. 그녀는 더 깊이 파고들지 않겠다고 작정한 듯 말을 멈추고 묵묵히 찻잔을 들었다. 제이미는 그녀의 말에 절로 고개가 끄덕거려졌다. 제시, 긍정, 당신 말이 옳아. 우리가 보거나 듣거나 만지는 모든 제시들이 어우러져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진실이 나오는 거야. 실현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나 꿈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이는 제시야. 마침내 디가 입을 열었다. 당신은 마리아에게 그걸 했어요. 마리아가 최면에 빠지게 했죠. 비행기를 착륙시킨 것은 마리아가 아니라 당신이었어요. 당신의 마음이 그녀의 목숨을 살릴 만큼 오랫동안 그녀의 몸을 빌린 거예요. 그녀는 차를 흘리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럽게 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다. 말해봐요. 한참 후 제이미가 물었다. 말하라니 무엇을요? 어제 당신은 마음속으로 그녀가 무사히 착륙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조종사 제이미는 침묵을 지켰다. 그가 자기 비행기를 착륙시키는 것처럼 마리아 역시 세스나기를 착륙시킬 거라고 믿지 않았던가? 최면술사 D가 말했다. 자신의 제시를 받아들이는 것을 자기 최면이라고 하죠.